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테네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서신을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아테네 학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이 아테네 학당은 사실상 아테네 민주주의, 즉,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랏일을 걱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공론화되고 그것이 이 정치적 직접 민주주의 제도로 수렴되는 과정을 이 그림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도입 사진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이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했고요. 현대의 민주주의를 뭐라고 하죠?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들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환청이 들리나 봐요. 제가 계속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역사 선생이다 보니까 맨날 옛날 얘기하고 그런데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뭐 혼자 웃기도 하고요. 이게 주위에서 보면 저를 뭐라고 얘기할지 상당히 지금 좀 두려운 마음이 드네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죠. 예,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은 대의제 민주주의죠. 우리가 직접 나란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따닥따닥 붙이는 게 아니고 대표자를 내보내서 대표자가 내 대신 이 국회에 나가서 우리의 요구를 대신 전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는 이 포스트잇처럼 딱딱딱딱 자기 의사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테네 민주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요, 이 중장보병, 그리고 솔론의 개혁, 참주정치,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그리고 페리클레스의 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으로요. 먼저 데모크라시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은 아고라 광장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요. 적당한 것이 없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파르테논 신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직접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고라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지? 뭐 서로 공론화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고라 광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문제는 아고라 광장이 남아있는 게 없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르테논 신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데모크라티아, 즉 민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데모스, 이게 디모스도 돼요. 팬데믹 할 때 이 데믹스도 이 데모스와 같은 뜻입니다. 민중 또는 다수 혹은 사람을 뜻하죠.
이 데모스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지배 혹은 민중 지배, 다수 지배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하튼 다수 지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최초의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던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됐습니다. 아테네는 작은 도시 국가로 출발한 나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여 나라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했죠. 이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아테네의 시민 수가 많아봤자 여기서 물론 시민은 남자들이지만 50만 정도, 가장 전성기 때 한 5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노예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테네는 큰 도시 국가에 속하고요.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의 경우에는 한 700여 개 되거든요. 이 작은 도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수가 10,000명에서 7,000명 정도 수준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동 정도 규모가 되겠죠. 읍면동이니까 읍이나 면이나 동 규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인원수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란 일을 직접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에 유권자의 수가 3,5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3,500만이 어디서 모이죠? 어디 모일 데가 없어 보여요.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 있긴 하지만 거기도 뭐 100만이 될까 말까니까 3,500만 명이 모이면 아마 압사, 상당히 참혹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다 생업이 각각 다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뭐 어떻게, 그리고 1분간 발언 시간을 준다고 하면 3,500만 분이 되는데 그게 몇 시간이죠? 뭐 며칠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말 잘하는 친구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떠들 테니까 뭐 이게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것이 이 직접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전자민주주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뭐 요 근래는 뭐 그것도 그냥 뭐 수면 아래로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좀 제법 나왔었는데 요새는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죠. 뭐 사실상 인구수가 많은 뭐 3,500만 정도 되는 이 정치 공동체에서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참정권은 중장 보병으로 폴리스의 방위를 위해 싸웠던 남성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나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죠. 여기서 여성과 외국인은 그래도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이. 이거 뭐 앞뒤 맥락 빼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했네요. 좀 조심스럽네요. 여하튼 노예는 이 시기, 이 고대 아테네, 고대 로마 시기에는 이 노예는 사실상 가축이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되도록 많은 시민 남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란 일을 맡을 되도록 많은 시민 남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란 일을 맡을 사람을
추첨을 통해 뽑거나 서로 돌아가면서 나른 일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추첨제고 또 공무원들을 추첨제와 이 순번제로 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은 재판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이 국방위원장인 페리클레스만큼은 사실상 20년 이상 이 연임을 하게 되죠. 아울러서 이 국방위원들 역시 사실상 군사령관급이죠. 이 사람들도 이 전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 국방위원들도 연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모두 추첨을 통해서 1년 이상 경임 혹은 연임이 불가능하게끔 하게 함으로써 모든 시민 남성들이 정치 혹은 공무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장보병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사실은 이거는 로마 시대의 이 중장보병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 고대 그리스의 이 중장보병이 싸우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하는 수 없이 로마 시대 중장보병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상 여기 방패를 보세요.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두 자비부담입니다. 스스로 장만하는 거죠. 무기들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 가문을 상징하는 것들을 이 방패에다 그려넣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예. 기원전 7세기 말에 이 중장보병은 등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요, 귀족 계급이 중심이 된 말과 전차를 활용한 기사가 전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 계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전투 방식이 변질돼서 이제 중장보병이 이 기원전 7세기경에는 전투의 주력 부대가 됩니다. 이 중장보병은 청동지에 투구와 갑옷, 정강이 바지를 착용하고요. 방패와 창을 들고서 가로 세로 10줄 정도의 두터운 밀집 대형을 이루어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중무장의 비용은 각자 자가 부담이었으므로 부유한 평민들이 이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장보병의 밀집대 전술은 영웅보다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진퇴할 수 있는 긴밀한 협동력과 공고한 단결력을 요구하여 시민의 시대를 열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래요. 영웅보다, 여기서 영웅은 바로 말과 전차 위주로 싸웠던 기사계급보다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진퇴할 수 있는 긴밀한 협동력과 공고한 단결력을 요구하여 시민의 시대를 열게 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것이 이 중장보병의 의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솔론의 개혁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권정치, 그러니까 좀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뒤에 이어서 곧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솔론의 흉상입니다. 사실 남아있는 그림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뭐 쓸만한 사진이 없고 이 흉상밖에 남아있는 게 없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어요. 너무 좀 집사람이 이걸 보고 이거를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넣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넣긴 했는데 정말 좀 그렇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원래 아테네는요, 기원전 7세기에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장부병이 나타나면서 중장비를 스스로 장만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권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타협을 하게 되죠. 이제 국방 그리고 폴리스의 방위를 위해서 사실상 이전에는 기사계급인 귀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이제 중장비병이 중요한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거기다가 이 중장비뿐만이 아니고 이 소위 말하는 군수물자, 식량부터 시작해서 의복까지 모든 것을 다 장만해서 군대로 가야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솔로니의 개혁의 핵심은요, 이 재산 정도에 따라 시민을 4등급으로 나누고 정치적 권리만이 아니라 군역도 차등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등 시민들은 사실상 이 집정관이라든지 여러 행정관직을 차지하고요. 2등급인 사람들은 어느 중간 계급, 그리고 3등급은 그보다 약간 아래, 그리고 4등급의 경우에는 거의 공무에 참여할 수 없고 군역 역시 기껏해야 노젓는 수병. 이 노젓는 수병은 사실 노예들이 하던 거죠. 그거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이 시민이라는 칭호를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상 노예들이 하는 일을 대신시키게 되면서 이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참지정치입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기원전 6세기 중엽에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정권을 획득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독재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는 귀족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변모하는 과도기이자 많은 폴리스에서 경제적, 사회적 격변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평민이 경제력을 확보하면서 이 귀족과 평민 사이의 정치적 참여의 수준에 대한 갈등이 심각해지게 되죠. 아까 그 솔론의 개혁에서 보셨다시피 시민을 4등급으로 나누었어요. 그거는 재산세, 토지세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 이 참정권 그리고 군역의 이 종을 달리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시민인데 왜 내가 노예들처럼 노를 져야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좀 재산이 불어났거든.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4등급이었지만 그때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2등급 시면은 된다고. 뭐 그런 식의 이 정치적 참여 수준에 대한 갈등이 심각해지게 되죠. 이 귀족은 어차피 1등급 시민이기 때문에 별로 불만이 없었지만 2, 3, 4등급 시민들은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페이시스 트라토스가 이제 시민들 앞에 이 마차와 전차를 끌고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이 무릎을 꿇고 나름대로 경의를 표하고 있죠. 사실 이 아테네가 민주화되면서 이런 풍속도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 독재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살펴봤듯이 솔론의 개혁 그리고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이 참지정은 사실상 다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죠. 이 참지정은 그게 아니고 솔론의 개혁은 그야말로 타협의 산물이었고요. 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지정 정치에서는 사실상 인기 영역적인 이 구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해서 이 빈민들을 부양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 토목 사업을 통해서 이 경기를 부양시킨다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서민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인기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는 없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다시 어떤 사람들은 행정개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개혁이란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아테네 부족 단위를 해체하고요. 이 여러 부족을 아우르는 인위적인 행정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이에요. 자, 혈연과 지연에 기반해서 뭐 투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되는 사람만 되고 또 어느 출신 지역만 또 이 행정관직을 맡고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기반을 둔 이 부족민들과 평야지대에 그 기반을 둔 부족 사이에 이 국가 정책에 대한 이 아테네 그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외 무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이 평야지대 사람들은 농업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죠. 그러한 이 지역마다 지역주의 그리고 혈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행정개혁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혈연과 지연을 벗어난 민주정치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에서 핵심은 바로 혈연과 지연을 벗어난 민주정치의 기틀을 확립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은요. 부족제를 해체하고 500인 평의회를 설치한 뒤에 이 도편추병제를 실시하여 참죄의 등장을 예방한 것이었죠. 예, 클레이스테네스의 모습입니다. 아까 솔론 그 흉상보다는 훨씬 더 이미지가 좋죠. 아무래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민주주의에 더 가깝기 때문에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편추방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한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요. 도자기 도자에 깨집 천자입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에다가 이 추방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입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톡이죠. 도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초기에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깨진 도자기에 이제 이름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잘못 얘기가 돼서 도편추방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정확한 의미로는
토편 추방제가 맞습니다. 토기에 깨진 토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새긴 것이죠. 매년 1회씩 참주를 꿈꾸는 야신가의 이름을 도편에 새겨서 투표해서 6,000표가 넘으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던 제도가 이 도편 추방제입니다. 평민 지도자이며 장군인 페이시스트라토스 참주가 죽은 후, 아까 그 페이시스트라토스 참주가 죽은 후에 이 클레이스테네스가 기원전 487년부터 485년 사이 어느 해인가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추방은 당사자의 명예나 시민권, 재산권과는 상관없이 시효 기간만 지나면 귀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나 시민권, 재산권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뭐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시민권을 박탈한다든지 뭐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시효 기간만 외국에 나가서 체류하면 되고요. 또 얼마든지 그 이후에는 귀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아테네의 민주적 대개혁의 하나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창조하는 관계도 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 유능한 정치가들이 참주라는 오명을 쓰고 국외로 추방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 깨진 도자기 편에다가 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서 이제 취합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 6,000표가 넘으면 그 사람은 10년간 해외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뭐 재산권이라든지 시민권 박탈은 없었고요. 단지 그 자신이 그냥 해외에 나가서 그거는 EU 폴리스여도 상관이 없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 국가인 페르시아에 가서 생활하는 이 추방당한 뒤에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군요. 페리클레스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아테네 지적 민주정치의 완성을 이룬 시기가 바로 페리클레스 시대입니다. 미네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지게 되고요. 델로스 동맹의 페르시아 전쟁 준비 기금을 수당으로 전용해 지급하여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수직을 제외한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위원 그리고 국방위원장 같은 특수직을 제외한 관직과 배수면직에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공부를 담당했고요. 이들 추첨으로 뽑힌 관직자와 배심원자에게는 그 델로스 동맹 기금을 이제 소위 말하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 얘기도 나오고요. 이제 뭐 수당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죠.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강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델로스 동맹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사실상 이 델로스 동맹은요, 이 델로스 섬은 아테네에서 그다지 바로 코앞에 보이는 한 대마도 정도, 부산에서 대마도 정도 거리의 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맑은 날에는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페르시아와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페르시아 도발에 대비해서 이 델로스 동맹을 결성한 뒤에 그 전쟁 기금, 준비 기금을 이 델로스 동맹에 맡기게 됩니다. 델로스 섬에 모아둔 것이죠. 그 돈을 이용해서 수당도 주고요, 도로 건설도 하고 신전 중축도 하고, 소위 말해서 이 이웃, 이 폴리스들이 피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이 아테네 좋은 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는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지만 이웃 이 폴리스들은 이 아테네 그러한 기금 착복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스파르타가 주축인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가 주축인 델로스 동맹 간에 피비린내라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요, 사실상 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남자 친구들은 주먹질도 하고, 저희 땐 그랬었는데, 요새는 학폭인가? 뭐 그걸로 그냥 곧바로 가나요?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수틀리면 주먹부터 이게 무슨 얘기죠?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 그랬었거든요. 나를 자꾸 얼버무리네요. 죄송합니다. 뭐 그냥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주먹질을 하면 아주 난리가 나요. 뭐 코피도 나고 그냥 얼굴에 상처도 나고, 뭐 이 덩치가 큰 차이가 나는 친구들끼리 싸우면 그냥 빨리 진압이 돼요. 작은 놈이 이기든 큰 놈이 이기든. 아주 매서운 고추들이 있죠. 작은 고추들이 있죠. 그 매서운 친구들이 있어요. 작지만 그러면 이제 큰 친구들이 이제 뭐 무릎을 꿇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하튼 이 델로스 동맹과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고만고만한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가 되고, 이 끊임없는 내전은 결국은 이 그리스 고전 문명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페리클레스의 흉상입니다. 이 페리클레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가나안 서민들에게 뭐 위로를 주고 이 사실상 선심을 많이 베푼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 아테네 지점 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의 관직 추첨제, 수당제, 이것으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 각각의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즉 다시 말하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체제, 즉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없이 개별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권력을 직접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상 그 시민의 수가 기껏해야 10만 이하이지만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100만이 넘어가는 순간 직접 뭐 자신의 이 투표를 통해서 각각의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정보정책 결정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이게 어려워지죠. 그 많은 인원이 모일 수도 없고 이 생업이 각각인데 이 수당제로 그것을 대신할 수는 있겠죠.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이 수당제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비효율적이죠.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효과적이지 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그냥 공무원 일을 그냥 집행하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 되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들이 개별 정부 정책에 대해 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해 정책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게 되죠. 하지만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거의 헌법 개정 정도 할 때 이제 국민투표를 하게 되지.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그것도 국민투표를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아무 때나 국민투표를 하지는 않죠. 그래요. 그래서 뭐 흔히들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뭐 추가해야 된다라는 요새 논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할까는 상당히 의심스럽죠. 만약에 제가 뭐 처음으로 어떤 공직에 들어갔다고 쳐도 그 공직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뭐 북을 치던 장구를 치던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알아야지 면정이라도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밑에서 이 자료가 올라오면 도장이나 찍어줄까 뭐 그 이외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해야지 된다는 그 당위성에는 뭐 찬성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공무를 담당해야지 되고 뭐 배심원이 돼야지 되고 뭐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중장보병이 이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민주화라는 것은 사실상 이 폴리스를 방위한 대가를 이 중장보병이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조종자라고 불리우는 솔로는 또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이 페이시스트라토스 참주도 참주 나름대로의 이제 그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의 최종 결정, 최종 선택은
이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지적 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번 주가 8주 차인데요. 뭐 과제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간인데 과제까지 내면 여러분들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차로 연기하고요. 저번 주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그것도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과제란을 열어놓겠어요. 뭐 지금 오늘 올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좀 기분이 그럴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고사 대체 과제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수업을 못 들으셔서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테마에 대한 미션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클래스에 있는 메시지 보내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갔을 걸로 보이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갔을 걸로 보이는데 뭐 중간에 뭐 휴대폰을 바꾸셨다거나 뭐 잘못 기재를 하셨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세 가지 테마 메시지가 안 갔을 걸로 보이고 못 받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이 카톡이나 카톡보다는 문자가 카톡이든 문자든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원래 중간고사 기간에는 이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그런 시기인데 올해는 좀 싸늘하네요. 싸늘한 정도가 아니라 춥다는 느낌까지 드네요. 좀 기상 이변인 것 같아요. 뭐 보통 4월달 요맘때가 가장 좋은 계절이죠. 그리고 2학기 기말 중간고사 볼 무렵이 가장 날씨가 좋고 여행하기가 좋은 계절이에요. 근데 올해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집에 있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시험 공부 하시느라고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힘드실 것 같네요. 제가 일찍 끝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장시간 수업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환절기이기 때문에 항상 중간고사 요 무렵에 감기 환자들이 많아요. 항상 경험적으로 그렇더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험 기간이지만 튼튼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